2023-2024 시즌 프랑스 리그앙 2라운드 경기 이강인 선수가 선발 출전했고 또 은바페 선수가 돌아와서 득점까지 기록했음에도 파리가 또 못 이겼습니다. 경기 내용도 굉장히 실망스러웠는데요. 대체 어떻게 플레이했길래 파리 상황이 안 좋은지 또 현지에서 이강인 선수에 대한 평점이 압도적인 팀 내 최하 평점이 나왔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부버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툴루즈와의 원정 경기 파리가 1대1로 비겼습니다. 이제 개막전 로리앙과 0대0 무승부에 이은 2연속 무승부이고 사실 골이 나오긴 했지만 또 페널티킥 골이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근 몇 년, 한 10년 이상 동안 파리 최악의 출발이 아닌가 싶어요. 카타르 자본 들어온 이래로 가장 안 좋은 출발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엘리케 감독의 문제가 답습됐죠. 예, 점유율은 높고 하지만은 위협적인 슈팅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유효 슈팅 딱 3번밖에 없는 거고 패스만 많은 변중만 올리는 그런 축구를 한 건데요. 더 이해가 안 갔던 거는요. 왜 은바페, 덴벨레를 선발 출전시키지 않았는지에 대해서입니다. 이 둘이 없었기 때문에 그 개막전에 문제를 드러냈던 거였잖아요. 당연히 이 둘이 그래서 선발로 나올 줄 알았는데 선발로 출전시키지 않고 후반전 그것도 한 50분 지나서 이제 교체 투입한 거였거든요. 그리고 이 둘은 교체 투입되자마자 바로 효과를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더더욱 이 둘을 선발 출전시키지 않은 이유가 이해가 안 갔던 거였죠. 예, 게다가 이제 공격진이 조금 기형적으로 구성됐다고 할 수 있어요. 하모스 선수가 최전방에 서고 이강인 선수가 왼쪽에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비티냐 선수가 배치가 됐는데 실제 포메이션을 보면은 4-3-3 포메이션이긴 한데 이강인 선수가 유독 평균 위치가 올라가 있는 초반의 상황이 있었고 비티냐 선수는 솔직히 약간 미드필드에 가깝게 움직이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거는 왜 그런 거냐면요. 바로 하키미 때문인 거거든요. 그래서 하키미가 왜냐면 공격적으로 윙처럼 올라가니까 오른쪽에서는 그럼 미드필더 역할을 수행을 하는 거예요. 이거 맞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강인 선수와 하키미가 좋은 호흡을 보여줬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강인 선수를 윙포워드처럼 활용을 한 거예요. 말 그대로. 왜냐면 리카는 센터백 성향이 강한 선수니까. 근데 문제는 이강인 선수가 거기서 무언가 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선수는 아니라는 거죠. 이강인 선수도 어디까지나 플레이메이커에 더 가까운 선수거든요. 측면에 배치가 되더라도. 사실 저희가 로리앙과의 개막전 때 아센시오의 플레이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의 위치를 바꿔가면서 에니케 감독이 시험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걸 좀 알 수 있는 게 이번 경기에는 아센시오가 아예 배제가 됐어요. 네. 그런 가운데 전술적인 변화를 가져왔는데 하필이면 이강인 선수는 지난 로리앙전도 오른쪽에서 잘했지 네. 왼쪽에선 별다른 모습 못 보였고 이번 경기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강인 선수가 왼쪽 측면 공격수로서 그렇게 좋은 경기를 하지 못했거든요. 거기다가 더 큰 문제가 리카는 건가 오버래핑은 올라오지 않다 보니까 도움을 주지 못하고 거기다 파비안 루이스가 이 경기 저는 개인적으로 최악이었습니다. 계속 특히 이강인과 둘의 호흡이 정말 맞지 않았어요. 예. 그러면서 패스 미스가 둘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먼저 그 13분경에 파비안 루이스가 이강인의 침투를 보고 스루 패스를 찔러줬는데 이거 너무 깊게 찔러줬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강인이 아니라 은바페였으면 받아냈을지 그렇죠. 몰라요. 은바페는 그렇죠. 미친 속도잖아요. 가서 잡아먹죠. 근데 이강인은 아니 수비가 앞에 있잖아요. 수비가 그렇죠. 앞에 있는데 이강인 선수가 저 수비에 제칠 정도의 물론 요새 속도가 많이 올라갔죠. 근육이 그렇죠. 붙으면서 네. 많이 올라갔지만은 그래도 속도에 강점 있는 선수는 아니라고요. 네. 그리고 같이 훈련을 좀 해봤을 텐데 이거 어떻게 받으라는 거냐. 하킴이랑 은바페 아니면 저 패스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20분경에는 뭐 그 비티냐가 로빙 패스를 준 거를 하키미가 이 타이밍에 이제 침투해서 들어가서 바로 이런 게 이제 그 기본적으로 오른쪽에서 가져가는 패턴 플레이인 거죠. 이강인 선수가 서더라도 이런 식으로 풀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키미가 오른발 슈팅을 가져갔으나 이제 골키퍼가 선방을 했고요. 24분경에 이강인 선수가 그래도 이제 이거는 뭐 킥패스를 기록을 한 건데요. 코너킥에서인 겁니다. 뭐 정교한 코너킥으로 올려줬으나 이제 그 하키미의 헤딩 슈팅이 수비한테 막혔죠. 또다시 이거 호흡이 맞지 않은 장면이었는데 이건 아예 둘 사이 아이 컨택이 맞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면은 이강인 선수는 돌아서 들어가려고 했어요. 돌아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파비안은 그냥 이강인이 중앙 쪽으로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패스를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리어 수비가 얘네 뭐야 하면서 그냥 가볍게 가가지고 잡아내는 장면이었습니다. 사실 뭐 프리시즌 경기를 이강인 선수가 못 뛴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두 선수 간의 합이 좀 맞지 않는 모습들은 훈련 때도 이게 좀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 의지로 뛰었던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너무나 낯설어 보이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것도 37분경에 파비안 루이스가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였어요. 이거는 그냥 패스 정확하게 주면 되는 거였는데 너무 또다시 길게 주면서 이강인 선수가 못 쫓아간 거죠. 그래서 앞에서 얘 거의 막 따라잡으려고 달려갔으나 이미 사이드라인을 넘어간 이유였습니다. 그 39분경에 하키미가 또 박스 안까지 들어와가지고 그러는 동안 이제 비티안 뒤에서 커버를 하는 거죠. 패스 준 거를 하무스 이거 진짜 아쉬웠죠. 솔직히 말하면 하무스 정도면은 이거 최소 유효 슈팅은 가져가야 돼요. 근데 얘 골대 옆으로 빗나갔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그 툴루즈가 위협적인 역습을 몇 차례 감행을 했었거든요. 데슬레르가 왼발 가마차기 슈팅을 가져갔는데 이게 크로스바를 살짝 넘어갔죠. 예, 사실 파리가 거의 뭐 그래도 공격을 주도했으나 이 장면은 선제 실점을 할 수도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43분경에는 자이르 에메리가 패스를 반대편으로 잘 줬고 이를 받은 이강인 선수가 슈팅을 가져갔으나 골대 옆으로 그냥 빗나갔고요. 45분경에 이거는 그나마 유일하게 둘이 조금 호흡이 맞았던 장면이었는데요. 도리어 그가 파비안 루이스가 파리에서는 도리어 중앙에서 플레이 더럽게 못하고요. 측면으로 빠질 때 차라리 낫거든요. 예. 이강인이 패스 준 거를 파비안이 이제 크로스를 올렸는데 이게 이제 수비 맞고 살짝 굴절돼가지고 골문으로 향하는 거를 이강인 선수가 좋은 템포로 안으로 파고들었어요. 안으로 파고들었으나 골키퍼가 먼저 볼을 확보한 상태에서 부딪히다 보니까 경고가 주어졌죠. 예, 이 경고 때문에 아마 후반전에 이강인 선수가 좀 이른 시간에 교체가 됐던 것 같은데요. 실제로 전반전의 경기력이 워낙 안 좋았다 보니까 전반 끝나고 이제 벤치에서 지켜보던 음바페와 덴벨레가 후반 시작과 함께 몸을 푸는 모습까지 포착이 됐어요. 예, 뭐 전반전 점유율은 여전히 뭐 8대2였습니다. 예, 80% 거의 잘 안 나오거든요. 예, 그 정도로 압도를 했는데요. 슈팅 숫자는 8대3. 근데 사실 8의 슈팅이 그렇게 많은 슈팅은 아니에요. 파리 생제르맹이라는 점을 고려하면요. 문제는 이제 결국 유효 슈팅이 2번밖에 없었고 빅찬스 자체도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데에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기대 득점도 0.56골. 반면에 슈팅이 3번밖에 없었던 툴루즈가 0.32골. 툴루즈가 어떤 의미에서 더 효과적으로 공격을 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전반전의 가장 큰 문제는 왼쪽 측면이 죽었다는 데 있어요. 파비안 루이스와 이강인의 호흡이 맞지 않았고 리카는 공격 지원을 나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왼쪽 측면 공격이 30.6%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왼쪽에서 뛰었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의 책임도 없다고 할 수 없지만 이강인 선수도 지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외로운 경기를 했기 때문에 좀 아쉬웠다. 50분경에 비티냐가 이제 측면으로 빠져서 크로스를 올린 거를 수비가 이제 헤딩으로 걷어냈고 이를 자이르 에메리가 중거리 슈팅으로 골을 넣었는데 이게 그 비티냐가 침투하는 타이밍이 오프사이드였기 때문에 이 골이 취소가 됐습니다. 예, 사실 그 전에 옵사이드 깃발이 들렸어야 되는데 골이 들어간 다음에 골인 줄 알고 기뻐하는데 뒤늦게 이제 체크가 돼가지고 무효가 됐던 좀 멋쩍은 장면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곧바로 이강인 선수를 불러들이고 덴벨레와 음바페를 투입을 했습니다. 부진했던 두 선수를 뺀 거죠. 이강인과 파비안 루이스를 빼고 음바페와 덴벨레를 넣으면서 비티냐가 이제 중앙으로 내려갔고 음바페, 덴벨레 좌우 윙에 배치를 시킨 겁니다. 이거는 바로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59분경에 음바페가 이제 문전에서 왼쪽 측면에서 돌파를 감행하다가 접는 동작을 통해서 상대 파울을 유도해내면서 페널티킥을 획득을 했고 본인이 이를 이제 뭐 차분하게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그러면서 파리가 1대0으로 앞서 나갔는데요. 75분경에 이건 하무스가 그래도 측면으로 패스를 잘 내줬고 덴벨레가 정말 드리블 돌파를 잘했어요. 잘한 상태에서 슈팅을 할 때 미끄러졌어요. 예, 사실 두세 명을 유려하게 너무나 쉽게 제쳐내고 왼발 가마차기 슈팅까지 타이밍이 좋았는데 디딤발이 샥 미끄러지면서 슈팅도 허무하게 빗나갔죠. 예, 이게 그 덴벨레의 명암이죠. 예. 덴벨레가 정말 드리블도 잘하고 센스 있는 플레이도 잘하지만은 마무리가 조금 안 좋을 때가 있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할 때가 있는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잘 드러난 장면이었고요. 77분경에 그래도 덴벨레가 이 경기에서 패스가 상당히 좋았어요. 로빙 패스를 넘겨줬고 비티냐가 받아서 그대로 치고 들어가서 골키퍼와 1대1 찬스에서 슈팅을 가져갔는데 역근무를 향했죠. 예, 사실 로빙 슈팅 이거 골키퍼 키도 잘 넘겼는데 공이 약간 휘면서 이제 살짝 골대 옆으로 빗나가서 이게 들어갔다면 사실 파리가 쐐기골 넣으면서 이길 수도 있었던 그러니까 덴벨레와 음바페의 플레이로 승리를 할 수 있었던 흐름이었고 사실 이때까지도 리드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뭐 1대0이라도 이기겠지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이런 가운데 그 파리가
78분경에는 비티냐와 리카, 뭐 비티냐는 아마도 좀 전 찬스를 놓친 것도 있겠고, 또 이제 리카 같은 경우는 저는 뺀 게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왼쪽 측면이 너무 죽다 보니까 하키미를 왼쪽에다가 써보자, 이런 포석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리카가 부진했던 이유도 있다 보니까 그 두 가지가 맞물려서 이렇게 하키미를 왼쪽으로 돌리게 된 상황이 됐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대신 이제 솔레르가 들어가고 또 이제 다닐로가 들어가면서 마르키뉴스가 오른쪽 풀백으로 갔죠. 마르키뉴스는 실제 프리시즌에도 평가전 때 오른쪽 풀백 역할을 몇 번 수행을 했었으니까요. 예, 무키엘레가 아직 부상 중이라서 좀 오른쪽 풀백 자원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에니케 감독이 좀 새로운 좀 포진을 좀 시도해 봤는데 이게 또 결국엔 패착이 됐어요. 예. 안 그래도 은바페가 수비 가담을 하지 않는 선수인데, 물론 뭐 덴벨레도 마찬가지긴 하지만요. 예. 그러다 보니 이제 하키미한테 많은 이제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고, 여기서 이제 그 아부크랄이 볼을 받아서 이제 박스 바깥으로 나가는 장면에서 하키미가 사실 이거 파울 범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예. 근데 왜냐면은 박스 바깥으로 나가는 장면이었기 때문에 골대를 등지고 있으니까 급하게 뭐 파울로 끊어야 될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냥 위치만 잡으면 되는데 이거를 괜히 가로채려고 하다가 잡아 끌다가 파울이 불려지면서 페널티킥이 선언이 된 거죠. 예, 팔로 잡아 끄는 것도 있었지만 구체적으로는 상대의 발 뒤꿈치를 밟으면서 축구화가 벗겨졌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은바페를 포함한 파리 선수들이 막 항의를 했는데 주심이 축구화를 딱 들어서 보여줍니다. 이거 안 건드렸으면 축구가 벗겨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정도 접촉은 PK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페널티킥으로 선제골을 넣었던 파리가 페널티킥으로 동점골을 내줍니다. 이 아부클랄이 직접 이제 키커로 나서서 침착하게 성공을 시켰고요. 그 뒤에 물론 추가 시간이 좀 주어지긴 했지만 파리의 공격이 거의 뭐 의미 있는 장면들이 나오지 못하면서 1대1 무승부로 끝났어요. 경기 기록을 놓고 보면요. 점유율에서는 76대 24로 파리가 크게 앞섰고요. 슈팅 숫자 16대 8로 2배 더 많긴 했죠. 하지만은 유효 슈팅은 3번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예. 심각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빅찬스도 2번밖에 없었어요. 그 2번 중에 한 번은 페널티킥입니다. 예. 그러니까 진짜 빅찬스도 정말 더럽게 못 만들어낸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기대 득점도 2골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이래저래 파리는 공격 진영에서 조금 세밀한 플레이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결국은 덴벨레와 은바페의 개인 기량에 조금 의존하는 경향성이 있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네, 심지어 덴벨레는 막 영입된 선수고 은바페는 프리시즌 동안 엔리케 감독과 전혀 전술훈련을 안 했던 선수에 가깝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파리는 아예 또 새롭게 훈련하면서 팀을 만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예. 이게 이제 그 평균 위치와 패스 네트워크인데요. 여기서 이제 또 다른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죠. 파비안 루이스와 이강인의 호흡이 전혀 맞지 않는다. 둘 사이에 패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이, 이게 왜냐면은 5번 이상 이제 패스를 줘야지 이제 이 선이 그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예, 그거 자체가 되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다가 이제 하무스 고립되어 있고요. 저는 파비안 루이스 선발 카드와 이강인 왼쪽 배치는 대실패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강인을 쓰려면은 중앙 미드필더로 쓰던지 메짤라로 저희가 얘기했던 대로, 예. 아니면 오른쪽 윙으로 써야지. 왼쪽 윙으로 쓰는 건 누누 멘데스가 만약에 부상해서 복귀한다면은 그건 모르겠지만은, 그게 아니면은 그리고 아무리 풀백들이 전진해서 공격한다고 해도 윙 쪽에 윙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선수들이 있어야죠. 이강인 선수가 왼쪽 윙어로서 사실 파리에서는 크게 경쟁력을 갖기 어렵고 또 지원도 부족했다. 그러니까 최소한 최전방에 무리키 같은 선수가 있으면은 그렇죠. 이강인 왼쪽에 배치해도 되죠. 그러면 크로스 올려서 헤더로 받아 먹으면 되는데, 하무스는 그런 선수 아니고요. 지금 뭐 무한이 영입 뭐 한 해 만에 뭐 거의 뭐 지금 근접했네 얘기들 나오는데, 무한이도 그런 선수 아닙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또 다른 문제, 점유 구역인 건데요. 볼이 있을 때는 그래도 뭐 대부분 점유 구역들을 많이 가져가긴 해요, 파리가.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파비안 루이스와 하무스의 문제를 또 지적을 하고 싶어요. 이 둘이 볼이 없을 때에 점유를 하지 않습니다. 이 둘은 그러니까 볼이 없을 때 뛰지도 않는다는 소리죠. 파비안 루이스는 좀 반성을 해야 되는 경기예요. 예. 예, 하무스야 그래도 뭐 최전방 공격수니까 그렇다 손 치는데 미드필더잖아요. 미드필더가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이강인 선수의 뭐 이번 경기 기록 놓고 보면요, 뭐 영향력이 좀 없긴 했지만은 그래도 슈팅 한 번 가져갔고, 그리고 패스 성공률 79%, 이거는 뭐 평소보다 떨어지는 수치긴 하죠. 그리고 또 이제 찬스 메이킹 2번 그래도 기록을 했고요. 크로스는 그래도 확실히 정확해요, 이강인 선수가. 그래서 4번 시도해서 2번, 거의 50%의 성공률 자랑했고요. 또 이제 볼 경합도 3번 해가지고 그라운드 볼 2번 승리하긴 했습니다. 네, 그래서 통계 기록 기반 소파스코어에서는 평점 7점으로 뭐 준수하게 줬는데, 파비안 루이스는 그냥
그야말로 최악이었죠. 미드필더가 패스 성공률 76%. 이거 문제입니다. 그것도 강팀의 미드필더는 사실 90% 가까이 나와요. 맞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이게 왜냐면 강팀은 주도하잖아요. 점유하잖아요. 그런데 76%? 이거 선 넘은 겁니다. 이거는 거의 뭐 공격수가 60% 패스 성공률 기록한 거랑 똑같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뭐 키패스 한번 기록을 했고요. 더 큰 문제가 수비적으로 아무것도 안 했죠. 밑에 예. 000이죠. 그리고 볼 경합도 그라운드 볼 경합 2번 한 게 전부예요. 예. 그러니까 아까 볼이 없을 때 점유 구역이 없는 거예요. 예. 거의 경기를 미드필더로서 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 예. 그 파비안 루이스였는데 거기다가 이제 소유권 잃은 횟수도 10회 미드필더가 문제 심각한 예.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프랑스의 대표적인 매체인 레키프 그리고 이제 풋 메르카토의 이제 기자들이 매긴 평점을 보면은 부진했던 선수들이 선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일단 레키프 같은 경우 뭐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이강인 선수에게 가장 낮은 흔히 나오기도 어려울 정도인 3점의 평점이 나왔고 그 밑에 파비안 루이스가 4점 그리고 하키미도 이제 PK를 내주는 그 네. 파울이 있기 때문에 4점 받았고요. 풋 메르카토에서도 파비안 루이스 5.5점, 이강인 5.5점 그리고 리카 헤란데스 5점 이 세 명에게 가장 안 좋은 점수를 줬어요. 저는 그래도 리카가 수비적으로는 했던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내보낸 거잖아요. 물론 저는 엘리케 감독이 생각을 달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은 엘리케 감독이 저희도 여러 번 얘기를 했잖아요. 이 감독은 한쪽을 비대칭으로 쓰는 풀백을 사용하는 그래서 백스리 빌드업을 가져가는 걸 선호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상대팀들이 지금 대놓고 내려앉고 있잖아요. 지금 예. 2경기 연속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은 양쪽 풀백들을 공격적으로 활용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누누 멘데스 부상인 거 알아요. 부상인 거 알지만은 그러면 베르나트라도 있잖아요. 왜 안 그러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건데요. 왜 그럼 이강인 선수에게는 이렇게 낮은 평점이 나왔는지 이 평점을 매긴 그 설명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레키프 같은 경우에는 이강인 선수가 발밑에 공을 가졌을 때 공격할 때 차이를 만들지 못했다. 리카 헤란데스와 호흡도 좋지 않았고 이제 기술적으로도 낭비했으며 슈팅도 위협적이지 못했다. 그리고 긍정적인 건 그나마 코너킥이 위협적이었다는 것이고 사실은 컨디션이 좋았다면 하모스에게 좀 더 좋은 패스를 제공할 수 있었겠지만 컨디션도 좀 안 좋아 보였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풋 메르카토는 이강인 선수가 활동적으로 뛴 것 같고 역습의 속도도 잘 살리긴 했으나 효과적인 플레이를 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음바페와 교체됐다. 이렇게 좀 설명을 했어요. 예. 그나마 그래도 파리에게 위안거리라고 한다면은 덴벨레가 교체 투입되고도 득점 찬스 패스 1위고요. 저는 덴벨레가 물론 뭐 이렇게 돌파라던가 그리고 또 이제 찔러주는 패스들을 상당히 잘하지만은 이 경기에선 크로스까지 정확하더라고요. 원래 덴벨레는 이렇게 띄우는 크로스는 상당히 못하거든요. 네. 이 선수의 크로스 대부분은 땅볼로 깔아차는 그 날카로운 크로스를 많이 하는데 띄우는 것까지 제대로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득점 찬스 리시브를 음바페가 가장 많이 기록을 했다. 이 둘이 그래도 선발로 나오면은 좀 달라질 가능성은 있다라는 그게 위안거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확실히 좀 클래스가 다른 선수였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예, 그러다 보니 뭐 소파스코어 평점을 놓고 봐도 파비안 루이스가 가장 평점이 낮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하키미는 페널티킥을 내줬으니까 뭐 그 다음으로 낮고 리카도 낮고 그리고 반면에 교체 투입된 음바페 7.7점 그리고 덴벨레 7.5점 이 둘이 1, 2위입니다. 이번 경기는 아쉽게도 이제 이강인 선수가 음바페 덴벨레와 이제 교체가 되면서 함께 못 뛰었는데 다음 경기는 이제 이강인 선수가 좀 음바페와 함께 뛰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 팬들은 좀 이게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조금 모르겠어요, 지금은. 왜냐면은 여태까지도 이강인을 계속 윙으로 활용을 했었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기는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했었는데 그러지 않았고 거기다가 사실 이번 경기는 솔직히 말하면 부진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경기는 선발에서 한번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8월 27일 일요일 새벽 4시에 이제 랑스와 홈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실제로 레키프조차도 이강인 선수를 좀 미드필드로 쓰지 않겠느냐고 전망을 했고 네. 많은 또 파리 매체들도 이강인 선수가 이제 음바페 덴벨레가 있게 되면은 이 선수를 백업만으로 데려온 건 아니니까 미드필드로 써보지 않겠냐는 전망들이 있었는데 이 랑스전은 어떻게 준비하게 될지 분명히 훈련 과정을 통해서나 또 현지 기자들이 취재한 내용을 통해서 상황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새로운 이제 상황이 파악되는 대로 한준TV에서 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